안녕하세요. 고11을 위한 길라잡이 물리원. 저는 물리하는 여자 차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 소개를 잠깐 하면 EBS에서 최근 3년 동안 수능을 목적으로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나는 친구들은 고3 그리고 이제 N수생 여러분들이었는데 그런 노련한 학생들만 보다가 우리 팔딱거리는 물고기와 같은 프레시한 여러분들을 보니까 저도 잠옷 설레이고 또 설레임이 있으면 항상 조금은 두려움도 불안함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NG를 잘 안 내는데 여기 오프닝까지 오기까지 거의 지금 5번의 NG를 거쳐서 겨우 요만큼을 왔습니다. 그만큼 제가 조금 긴장을 하고 있는 것도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 강좌는 OT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46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좌 수가 조금 만만치는 않죠. 그런데 50분으로 일괄된 강의가 아니고 그 개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계획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시간 수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간단한 개념은 짧게 그리고 조금 더 제가 여러분에게 중요해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야 될 개념들은 이제 조금 길게 그래서 대략 한 20분에서 50분 정도까지의 시간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제 강의를 완강하면서 물리에 대한 재미를 느끼고 물리라는 학문의 성격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깨닫기를 바라는 거고 그래서 대한민국에 물리하는 여자, 물리하는 남자가 한 명이라도 더 생기는 것이 저의 조그만 아니면 큰 희망이자 바람입니다. 작은 보폭이더라도 꾸준히 걸어가면 언젠가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그러나 중간에 멈추면 죽어도 목적지는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꾸준한 것이 중요하고요.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신념이 필요하고 행동이 필요합니다. 내가 믿는 바가 신념이고 그 신념이 바로 내가 가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지가 되겠죠. 내가 어디에 이르고자 하는지 상상하는 비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상상만 해서는 절대로 도달할 수 없고 내가 믿고 있는 목적하는 목적지까지 이르려면 여러분들의 튼튼한 두 다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길을 걸어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성공의 반대말은 실패가 아니라고 하죠.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성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성공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포기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작더라도 여러분들이 꾸준히 걸어간다면 저와 함께 완강을 하면서 물리에 대한 자신감을 여러분들이 조금은 키우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할 첫 강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핵심 키워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에 배울 핵심 키워드는 이제 4가지입니다. 시간의 측정, 그리고 시간을 측정을 어떻게 하느냐 배웠으니까 당연히 길이에 대한 언급도 나와 있겠죠. 표준 시간대 그리고 요즘에 여러분들의 이제 똑똑한 폰, 스마트폰이라고 하죠. 그리고 자동차에서 이용하고 있는 이제 내비게이터의 원리, GPS의 원리인데요. 실제로 오늘 배우는 이 첫 강은 수능으로 말하면 한 번도 출제된 연도는 없습니다. 내신에서 한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출제가 될 수 있을 개념이라고 하면 미리 말씀드리면 시간에서 우리 선조들의 지혜로운 해식의 앙부일구 정도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첫 시간인 만큼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조금 가볍게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리 1은 대단원 4단원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대단원 첫 단원 시공간과 우주 그 첫 시간, 시간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길이 혹은 거리란 무엇인지에 대한 워밍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우리가 시간이라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매우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데카르트, 칸트, 뉴튼, 아인슈타인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학자들로 하여금 고민거리가 많았던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그 학자들의 고민을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시간과 시각에 대한 정의를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에서조차도 좀 날카롭잖아요. 한순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요 시각이 땡땡년, 땡땡월, 땡땡일 그리고 9시 15분 33초 이렇게 한순간을 말할 때 시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시간은
시각과 시각의 간격을 시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 시간은 물리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어집니다. 특히 물리의 운동을 다음 시간부터 다루게 될 텐데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변하는 걸 말하잖아요. 그래서 미리 한번 짚고 갈게요. 시간을 영어로 타임이라고 합니다. 물리에서는 시각을 이니셜 타임의 t라고 기호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두 시각의 간격을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3초에서 6초까지 하게 되면 그 3초와 6초의 간격을 시간이라고 하고 이때 3초를 T1, 6초를 T2라고 잡기도 하고요. 또 3초는 처음 시각이니까 T0, 그리고 6초는 나중 시각이니까 T'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자, 시간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시각의 간격이죠. 따라서 우리가 보통 간격이라고 하는 거는 변화를 의미하잖아요. 시각의 변화. 그리스어로 세모라고 쓰지만 읽기는 델타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변화라는 의미를 이제 수학에서, 물리에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두 시각의 간격, 두 시각의 차이. 그런데 물리에서의 변화는 항상 나중 것 빼기 처음 겁니다. 따라서 나중 시각 빼기 처음 시각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요. 나중 시각을 T2로 잡아서 T2 마이너스 처음 시각을 T1으로 잡아서 T1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은 우리가 보통 나중 표현할 때는 이렇게 프라임으로 표현하거든요. 나중 시각 빼기 처음을 나타낼 때는 오른쪽 아래에다가 제로를 붙입니다. 그래서 T 프라임, T 제로. 그 어떤 걸로도 다양한 교재에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 의미가 바로 두 시각의 간격, 변화를 의미하는구나. 델타 T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우리가 시간과 시각을 그냥 혼용해서 사용하도록 하죠. 시간과 시각을 너무나 예민하게 여러분들이 분리해서 알아두실 필요는 없고요. 요거는 그냥 일상에서 사용하는 시간의 개념을 한번 다룬 것에 지나지 않는다. 가볍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국제 단위계는 국제적으로 물리에서 통용된 단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길이 같은 경우 우리나라도 왜 척 이런 거 썼었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feet, mile 이런 거를 썼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학문적인 얘기를 할 때 단위가 통일이 안 돼서 이제 국제적으로 물리에서는 통일된 단위를 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약속한 길이, 질량, 시간의 단위들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길이라고 하면 센티미터, 미터, 킬로미터 굉장히 많은데 국제물리학회에서 우리가 표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길이의 단위는 미터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센티미터로 나온다면 그 센티미터를 미터로 바꾸셔야 돼요. 질량은 그램도 있고 킬로그램도 있고 톤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리라는 학문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질량의 단위로는 그렇죠. 우리들의 몸 질량에 많이 쓰이고 있는 킬로그램을 국제 단위계로 쓰고 있습니다. 자, 시간도 초 있고 분 있고 시간 있어요. 그중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시간은 초입니다. 초를 영어로 세컨드라고 하죠. 세컨드는 두 번째란 뜻도 있지만 그래요. 초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세컨드의 앞에 SEC만 따서 세크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또 초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데 단위로는 이렇게 세컨 혹은 세크의 앞에 이니셜은 S를 써요. 하지만 읽을 때는 S라고 읽으시면 안 돼요. 뭐라고 읽어야 돼요? 세크라고 읽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세 개의 길이, 질량, 시간의 단위를 미터로 그리고 킬로미터로 그리고 세크로 하여야만 우리가 다음에 배울 힘의 단위 뉴턴 그리고 에너지의 단위 줄 이런 것들을 마음 놓고 쓸 수 있어요. 뉴턴과 줄을 내가 힘과 에너지의 단위로 쓰겠다는 얘기는 이미 나는 길이를 미터로 질량은 킬로미터로 시간은 세크의 단위로 쓰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다루는 거라 여러분들이 생소한 내용은 아닐 거란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이제 시간을 측정을 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뭔가 측정하고 싶으면 기준을 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에서 1초를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무엇으로 정했냐면 바로 태양으로 정했어요. 지구가 24시간 한 바퀴 자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에서는 마치 태양이 24시간 동안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게 해서 태양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시간을 24시간으로 정하고 쪼개서 1초로 정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지구의 자전 속도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초의 간격이 달라지는 거죠.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엄밀하게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이 시간이 달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태양신은 현재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더 정확하게 변하지 않는 1초라는 것을 측정을 해야 될 텐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 원자시입니다.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우셨죠? 우리도 이제 조만간 배우게 됩니다. 일단 그냥 원자 받아들이시고요. 원자 중에 세슘이라고 하는 원자가 있습니다. 이 세슘이 빛을 방출해요. 그 빛이 1초에 91억 9,263만 1,770번 진동합니다. 어마어마하죠? 대략 92억 번 진동하는데 이 진동수가 거의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슘 원자에서 방출하는 빛이 91억 9,263만 1,770번 진동할 때 시간이 기가 막히게 1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세슘 원자에서 방출되는 빛의 요 대략 92억 번의 동안 진동하는 것을 1초로 잡고 있고요.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재에서 1초를 정하는 것은 누구다? 세슘 원자입니다. 여기까지는 기억을 하시고 그것을 원자시라고 부른답니다. 자, 여기까지 어려운 내용 없었고요. 사실 시험에 나올 수 있을 만한 내용도 이 원자시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다음에는 이제 우리 선조들의 시간 측정에 관련된 것이 여러분들 그 교과서에 다뤄져 있죠. 제가 여러분들 이 기본 강의 교재를 구성할 때 기본으로 하는 것이 일단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교육과정을 만들거든요. 교육과정 평가원의 지침서 그리고 교과서를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자, 교육과정에 우리 선조들의 시간 측정에 관련된 것을 이제 소개하고 있거든요. 자경루 그리고 일성 정시의 그리고 이제 다음에서 중요하게 배울 해시계인 앙부일구가 있는데 자경루는 물시계예요. 그리고 저는 정말 어리석게도 요 기둥에다가 물 담아가지고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실제로요 이거는 정말 이 자경루를 받치고 있던 기둥만 남은 거예요. 그 위에 아주 섬세하고 지혜로운 우리들 선조의 그 정말 물리적인 메커니즘은 임진왜란 때 소실됐어요. 그래서 기둥만 남은 거고요. 자, 요 위에서 이제 굉장히 섬세한 작업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물을 떨어뜨리면서 사용해서 시간을 측정했던 것이 물시계이고요. 물을 사용하다 보니까 낮에도 밤에도 다 측정이 가능한 시계였습니다. 자, 일성정시는 자,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이게 해일자예요. 성자는 별성자. 낮에는 해가 있고 밤에는 별이 있으니까 역시 일성정시도 낮과 밤의 시간을 우리한테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도 자경루하고 일성정시는 요 정도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다음에 나오는 이제 앙부일구입니다. 자, 이 앙부일구는 이 앙자가 우러를 앙자고요. 부자가 가마솥 부자예요. 그러니까 가마솥처럼 오목한 모양을 본따서 만들었거든요. 역시 일자는 해일자고 구자는 이제 구할 구자예요. 시간을 구하는 거죠. 오로지 해가 있을 때만 시간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낮에만 시간을 측정할 수 있고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세종시대 때 가장 과학이 발달했죠. 그때 바로 이 앙부일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해시계의 역사는 신라시대 때부터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그때부터 발전을 거듭해 와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이제 소개하는 아주 섬세하고 정교한 이 앙부일구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도 가장 오래된 시계가 바로 해시계입니다. 왜냐하면 해시계는 막대기만 있으면 돼요. 왜?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태양이 운동하는 것처럼 보이죠? 태양이 이동하면서 막대의 그림자의 위치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막대기 하나 꽂고 해시계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이 해시계 앙부일구는 시간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계절, 절기까지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농경민족이라 이 절기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계절 혹은 절기와 함께 시간을 나타내주는 해시계는 전 세계 유일무이하게 우리나라 앙부일구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 앙부일구가 시험 문제에 내기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신 중간고사 거의 1, 2번으로 출제가 될 확률 거의 100%입니다. 그리고 수능에는 출제가 안 됐지만 2학년들 전국연합학력평가 보시죠? 그때도 단골로 출제되고 있는 개념이니까 앙부일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앙부일구의 구조를 보면 가마솥처럼 생긴 이 오목한 그릇이 있고요. 거기에 영침이라고 하는 막대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영침은 항상 북극성을 향해 놓아야 합니다. 북극성이 바로 북쪽을 나타내죠. 따라서 영침이 가리키고 있는 곳은 동서남북의 북이고요. 그래서 영침의 방향으로부터 동서남북이 결정이 됩니다. 자, 앙부일구에 보면 선들이 많아요. 그런데 세로선이 있습니다. 중앙을 기준으로 해서 자, 이렇게 3개, 그리고 좌로 3개, 우로 3개가 있고요. 아래쪽에 있는 이 선들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건 잠시 뒤에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세로선뿐만이 아니라 가로에도 굉장히 여러 개의 선들이 있습니다. 세로선은 7개, 그리고 가로선은 13개가 있는데 바로 이 세로선이 시각을 나타내주고요. 가로선이 우리한테 절기 혹은 계절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영침이 가리키고 있는 쪽이 북쪽이니까 당연히 오른쪽이 동, 왼쪽이 서, 그리고 북의 반대쪽은 남쪽이 되겠죠. 여러분들 태양이 어느 쪽 하늘에서 떠오릅니까? 동쪽 하늘에서 떠오릅니다. 동쪽 하늘에서 태양이 떠올라 정오에 남쪽 하늘을 지나고요. 그리고 정오를 지나면서 서쪽 하늘로 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앙부일구에서 시간 측정은 무엇으로 하느냐? 영침의 그림자로 합니다. 그림자는 항상 태양의 반대쪽에 생기죠. 그러니까 영침의 그림자는 아침에 오전에 어디에 생길까요? 태양의 반대편에 생기니까 그렇죠. 영침의 그림자는 오전에 서쪽을 가리키게 되고요. 그리고 태양이 점점 남쪽으로 이동해 오면서 영침의 그림자는 북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영침의 그림자가 북쪽을 가리킬 때가 낮 12시 정오가 되는 거고요. 정오가 지나면서 태양이 서쪽으로 이동하게 되니까 당연히 영침의 그림자는 동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자, 영침의 그림자는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이동합니까?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선조의 지혜가 여기에 있어요. 영침을 북극성을 향해 놓는 이유는 영침이 북극성을 가리키게 되면 하루 동안 그림자의 길이가 변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하루 종일 광업성 한다고 생각하시고 운동장에 서 있으면 나의 그림자의 길이가 달라집니다. 영침의 그림자도 그냥 아무데나 딱 갖다 놓으면 달라져요. 그런데 우리 선조는 영침을 북극성을 향하게 함으로써 하루 동안에는 그림자의 길이가 달라지지 않도록 제어했다는 거죠. 이런 해식에 정말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각은 결정이 된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영침의 그림자가 지금 거의 이 부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게 몇 시쯤이 될까? 자, 영침의 그림자가 북쪽을 가리키고 있을 때가 정오 몇 시죠? 12시가 되는 거죠. 좌우에 시각선이 3개씩 있습니다. 그 얘기는 2시간 간격이라는 거예요. 자, 12시로부터 오전이죠. 10시, 8시, 6시. 태양이 보통 6시에 뜨잖아요. 그래서 6시부터 가리키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12시를 지나가면서는 다시 2시간 간격으로 14시, 16시, 그리고 18시, 저녁 6시가 지나면 그렇죠. 해가 없으니까 그림자는 생기지 않겠죠. 그래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요 영침의 그림자가 가리키는 시각을 보시면 대략 몇 시일까요? 12시, 10시의 사이가 11시쯤 될 거고요.
그렇죠. 또 이렇게 몇 개의 간격이 있으니까 거의 조금 있으면 12시가 되겠구나. 아, 밥을 먹을 수 있겠구나. 그런 시각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절기는 어떻게 알게 되느냐? 영침의 그림자는 하루 동안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계절에 따라서는 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의 그림자가 1년 중 가장 길 때가 겨울입니다. 가장 짧을 때가 여름이에요. 영침이 가리키는 그림자의 길이가 가장 짧을 때를 바로 이 가로선의 맨 아래쪽 선을 가리키도록 만들어놨어요. 따라서 영침의 그림자가 맨 아래쪽 선을 가리키게 되면 그렇죠. 하지 여름이 됩니다. 여름이 지나면서 점점 영침의 그림자가 길어집니다. 영침의 그림자가 점점 길어져서 그렇죠. 여기를 가리킬 수도 있겠죠. 맨 위에 있는 선을 가리킬 때가 영침의 그림자가 가장 길 때 이때가 언제냐? 동지, 겨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앙부일구에서는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시험 문제 내기가 굉장히 좋아요. 물어볼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림자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한다. 그리고 영침은 북극성, 북쪽을 가리키도록 놓는다. 그리고 영침의 그림자 하나 딱 놓고 현재 몇 시냐, 그리고 계절적으로 언제냐를 물을 수도 있겠죠. 꼭 기억을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어 보았는데요. 자, 이제 잠깐 쉬면서 이 실제로 앙부일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 실문에 대한 그 영상이 나갈 겁니다. 자, 편안한 마음으로 영상 들으시면서 잠시 쉬었다가 저는 다시 길이 얘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해시계인 앙부일구는 솥을 받쳐놓은 모습이라는 앙부, 그리고 해시계를 뜻하는 일구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 뜻처럼 솥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오목한 모양의 해시계랍니다. 왜 오목한 솥 모양일까요? 바로 둥근 지구의 모습을 본따 만들었기 때문이죠. 이 오목 해시계의 가장 큰 장점은 태양에 의해 생기는 그림자로 정확한 시각을 측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절기, 즉 계절까지도 동시에 알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앙부일구의 시간을 실제로 측정해보면 현재 시각과 30여 분 정도의 오차밖에 나지 않는다고 하니 과거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해시계가 얼마나 정교하며 정확한지 알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보통 디지털 기계를 많이 쓰는데 방금 보신 그 아날로그, 앤틱한 이 해시계도 굉장히 멋스럽죠? 그리고 늘 느끼는 건데 왜 우리의 선조들은 이렇게 똑똑하셨을까? 왜 나는 훨씬 후대에 태어나서 우리 선조들의 그 발꿈치도 못 따라갈까? 이런 자괴감을 항상 우리 선조들의 어떤 그 남기신 기록물, 기록들 뭐 이런 것들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은 저희 선조들을 능가할 수 있는 청출어람하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시간 이야기했고요. 자, 이번에는 길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길이의 측정과 표준인데요. 제목을 보시면 위치, 그다음에 거리, 길이, 그리고 1m 어떻게 정의했는지 이것도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위치라고 하는 것, 지금 현재 네 위치가 어디니? 무엇을 말하는 거죠? 공간상의 한 점을 말하는 거죠. 지금 제가 위치하고 있는 바로 이곳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748 EBS 교육방송 건물 7층입니다. 이렇게 공간의 한 점을 말할 때 위치라고 하고요. 우리 시각, 이니셜로 뭐로 표현했었죠, 여러분? 그렇죠. T로 표현했었죠. 우리 물리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물리를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책을 딱 펴면 뭔가 알 수 없는 알파벳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의 약속이고요.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하나하나 기억하지 않으시면 그때부터 이제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한 것은 기억하셔야 돼요. 시간은 타임, 그래서 T를 기호로 쓴다. 그럼 위치는 무엇으로 쓸까? 위치를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위치를 로케이션, 뭐 혹은 포인트. 그런데 이 위치는 우리가 어떠한 기호로 사용하냐면 S를 사용합니다. 왜 S를 사용하는지 그 어원은 제가 거리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제가 S라고 쓰면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거다? 위치를 나타냅니다. 자, 그럼 물리에서의 위치는 어떻게 나타내느냐? 이렇게 남부순환로 2748 이렇게 나타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이 몇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죠, 여러분? 3차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X, Y, G축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다루었던 것도 X, Y, G축에 각각 직각을 이루고 있는, 그렇죠, 바로
직각좌표계를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직교 좌표계라고 쓰는데, 근데 사실 좌표계는 직각좌표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면좌표계도 있고 기타 등등이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교육 과정에서 직각좌표계를 다루고 있는 거고요. 따라서 우리는 XY 지축이 있으면 남부순환로 2748을 해당하는 한 점을 찍고 X값이 얼마인지, Y값이 얼마인지, 그리고 G값이 얼마인지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요 훈련은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그때 XY 그래프를 가지고 다루게 되니까 다음 강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어려운 거 없죠, 여러분? 아, 위치랑 공간상의 한 지점이고 그거 표현하려고 XY G 좌표계를 그냥 수학 시간에 썼던 것처럼 쓰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길이와 거리가 있습니다. 이 길이와 거리 혹은 거리와 길이 약간의 이제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데 이걸 딱히 정의하려면 힘들어요. 근데 일상 상황에서 우리 이미 쓰고 있습니다. 자, 거리.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길이라고 하나요?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라고 합니다. 제8거리라고 하나요? 아니죠. 제8길이라고 합니다. 자, 거리와 길이의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거리는 공간상의 한 지점과 또 다른 지점 사이를 거리라고 하고요. 길이는 하나의 물체에서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을 길이라고 합니다. 정의하니까 어렵지. 여러분들이 그냥 평상생활에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그 거리가 거리고 그 길이가 길이입니다. 물리에서 사용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거리 개념입니다. 자, 거리라고 하는 것은 서울이 있고 부산이 있습니다. 자, 이때 서울을 S1, 부산을 S2라고 보통 우리가 사용합니다. 자, 이때 S1, S2까지의 거리는 자, 시각 T1에서 T2까지의 시간은 우리 어떻게 했죠? 변화를 의미하니까 델타 T라고 했죠. 그러면 거리는 무엇으로 쓰면 좋을까요, 여러분? 델타 S로 사용을 합니다. 어떤 교재에서는 그냥 거리를 S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다음 강에서 그래프를 다룰 때 이 델타를 사용하는 것이 그래프하고 연관지기 쉽기 때문에 저는 S는 위치이고요. 위치의 변화 델타 S를 거리로 쓰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델타 S라고 하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S2 빼기 S1 두 지점 사이의 그 위치의 간격을 거리라고 한다는 것. 그리고 이 S가 사실은 뭐냐면요. 이게 쉬프트예요. 여러분들 커서 중에 컴퓨터 커서가 아니라 그 자판 중에 쉬프트 누르면 커서가 이동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거리를 S, 쉬프트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는 델타 S를 거리로 사용한다. 자, 1초는 세슘 원자에서 방출하는 빛이 약 92억 번 진동하는 시간을 측정해서 1초로 잡았죠. 그럼 1m는 무엇으로 잡을 거냐? 이 1m도 과거에는 뭐 지구의 자고선을 몇 등분해서 뭐 이렇게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다 부정확하기 때문에 현대의 1m는 역시 빛으로 합니다.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 여러분들 가장 불안하면서도 기대가 되는 것이 대단원 1단원에서 상대성 이론일 겁니다. 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바로 소재가 빛입니다. 시간도 길이도 빛으로 정의합니다. 정의는 그냥 읽어보면 잘 안 와닿아요. 뭐냐? 진공에서, 왜냐하면 빛이 진공이냐 공기중이냐 물소이냐에 따라서 살짝 빛의 속력이 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물질이 없는 진공에서 자, 이거 어떻게 읽나요? 제가 적어왔는데 2억 9,979만 2,458분의 1초 동안 이동한 거리를 1m라고 합니다. 아, 이거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되게 쉬우실 거예요. 이 숫자가 대략 얼마라는 숫자냐? 3억이라는 숫자예요. 여러분, 빛이 엄청나게 빠르다는 거 알고 계시죠? 얼마나 빠를까요? 예전에 광고 중에 나왔는데 빛이 1초 동안 지구둘레를 7바퀴 반을 돈다고 합니다. 지구둘레 7바퀴 반의 거리가 얼마인 줄 아세요? 그게 바로 3억 미터입니다. 아, 이거 뭔가 연관될 것 같죠? 자, 빛이 1초 동안 진행할 수 있는 거리가 진공에서 3억 미터예요. 그럼 거꾸로
빛이 1m 진행하려면 몇 초 걸릴까요? 나누면 되겠죠? 3억분의 1초가 걸립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빛이 3억분의 1초 동안 진행한 거리, 그걸 뭐라고 한다? 1m라고 한다. 설마 시험에 이런 거 선생님들이 내시지는 않을 거고요. 현대의 1m를 측정하는 기준이 빛이다. 요거 정도는 뭐 보기 1, 2, 3, 4, 5번 그 중에 하나로 출제하실 수는 있을 겁니다. 자, 길이와 거리도 어렵지 않게 넘어갔고요. 또 우리 이 물리원의 지리 시간이 아닌데 이 위치 얘기를 하면서 이 지구 경선, 경도, 위선, 위도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사실 이거는 이제 지리에 관련된 거라 그냥 뭐 슬쩍 제가 설명하고 예전에 넘어갔는데 의외로 학생들이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 시험에 출제가 단독으로 출제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밸류는 그러니까 가치는 조금 떨어지나 질문이 있고 또 여러분들 나중에 여행 가거나 그럴 때 이 지구본 보면서 그래도 물리원을 공부했는데 경선, 경도, 위선, 위도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경선, 경도, 위선, 위도가 있는데 제가 이 한자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자, 이 경자가 진할 경자고 이 위자는 우리 배틀 짤 때 시실 날실 하잖아요. 그 시실 날실 위자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또 눈으로 봐도 뭔가 얘도 세로선, 가로선이 좀 짜여 있죠. 그래서 경선, 위선인데 이 경선은 세로선을 의미합니다. 그럼 위선은 무슨 선일까요? 그렇죠. 가로선을 의미를 합니다. 좌오선이라는 게 있어요. 좌오선. 좌오선도 이게 한자예요. 이 자자가 북자, 오자가 남오자예요. 그래서 북극과 남극을 이은 선을 바로 좌오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쫙 가면 남극에 도달할 거예요, 여러분. 자, 좌오선이 무수히 많죠. 그러다 보니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기준이 되는 좌오선을 본초 좌오선인데 번역을 조금 어렵게 했어요. 원어로는 그냥 프라임이에요, 프라임. 근본이라는 뜻이 있죠. 주요이라는 뜻도 있고. 자, 그럼 무엇이 본초 좌오선이냐? 자, 이와 같이 이 지구에 대해서 뭔가 측량했던 이 시기가 언제냐면 16세기예요. 찰스 2세, 영국입니다. 따라서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를 지나는 좌오선을 우리가 프라임 좌오선, 본초 좌오선, 즉 기준으로 나타냅니다. 이 본초 좌오선이 그러니까 그냥 영도 기준이 되는 거고요. 이 본초 좌오선으로부터 몇 도만큼 떨어져 있느냐? 우리 교재에는 이거 람다만큼 떨어져 있다. 람다라고 있습니다. 그리스어에서 람다도만큼 떨어져 있으면 그것을 동경 람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람다라고 하니까 어색하죠? 예를 들어서 이거 60도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본초 좌우선이 0도, 경도 0도이기 때문에 동쪽으로 60도 떨어진 동경 60도 이렇게 표현을 하면 동경 60도 이 모든 것이 동경 60도가 되는 겁니다. 서쪽으로 떨어져 있으면 예를 들어서 서경 20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경선이 있고요. 그리고 기준이 되는 본초 좌우선으로부터 몇 도 떨어져 있느냐. 동쪽으로 180도 그리고 서쪽으로 180도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본초 좌우선으로부터 떨어진 각도를 경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위선과 위도는 뭐냐? 이 위선과 위도는 가로줄이에요. 역시 기준이 있는데 무엇이 기준이냐? 가장 지구에서 뚱뚱한 곳이 바로 적도죠. 적도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적도를 위도 0도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적도 0도로부터 너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몇 도만큼 떨어져 있니? 이것이 바로 위도입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이 위도를 이렇게 표현했죠, 여러분. 라틴어로 파이라고 읽습니다. 람다 파이예요. 자, 요것도 우리 나중에 물리에서 파장 이야기할 때 람다 또 쓰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회에 요렇게 읽는구나 정도 이제 아시면 될 것 같고 위도를 파이라고 하고 경도를 람다라고 해요. 이런 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런 건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 위도는 적도 0도로부터 북극이 이르는 곳이 바로 90도예요. 남극 90도. 그래서
북위 90도, 남위 90도 범위 내에 위치하고 있고요. 위도로부터 몇 도만큼 떨어져 있느냐? 40도만큼 떨어져 있다. 그러면 북위 40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바로 이제 P점이죠. 교재에 있는 P점. P점을 우리가 이제 경도와 위도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동경 하나 둘 셋 넷 다 쓰였어. 자, 우리 교재 보면 이 동쪽으로 이 경선을 18개 그리고 서쪽으로 18개를 그려놨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의 간격이 10도가 되는 거죠. 동경 60도 되는 지점. 그리고 역시 위선을 북쪽으로 남쪽으로 9개씩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 선들이 10도 간격 따라서 북위 40도. 그러면 이제 공간상 지구상의 한 점을 우리가 찍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에 우리 서울은 북위 37도 그리고 동경 127도라고 합니다. 그럼 따지는 거죠. 자, 본초 좌우선으로부터 동쪽으로 120도가 되도록 한 칸이 10도니까요. 120도가 돼서 7도 더 간 자리 어디 하나에 이제 그 경선이 위치하겠죠. 거기에다가 북이 37도가 돼야 되니까 적도로부터 위쪽으로 하나, 둘, 셋, 넷 이쯤 어디쯤 하면 이제 요쯤에 이제 서울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제 경선, 경도, 위선, 위도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제 시간을 정해야 되는데 표준 시간대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자, 뭐냐면 지구가 한 바퀴를 돕니다. 360도 도는데 몇 시간이 걸릴까요, 여러분? 그렇죠. 24시간이 걸립니다. 자, 그럼 여러분, 1시간에는 지구가 몇 도를 회전할까요? 나누면 되죠? 나누면 15도 회전을 하게 됩니다. 자, 1시간은 몇 분이죠? 60분. 그러면 60분에 15도를 도는 거니까 1도 도는 데는 몇 분이 걸릴까요, 여러분? 그렇죠. 4분이 걸려요.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지하고 태양이 동쪽에서 뜨는 것으로 느껴지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 동쪽으로 동경 1도씩 내가 지날 때마다 시간이 4분씩 빨라집니다. 우리가 보통 해가 남중할 때를 정오로 잡았거든요. 이게 지구상에서 본초 좌우선으로부터 동경 1도씩 떨어질 때마다 정오의 시간이 4분씩 차이가 나요. 너무 복잡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뭐 서울은 지금 정오인데 뭐 예를 들어서 서울 옆에 있는 인천은 지금 정오가 아니고 이렇게 되니까 너무 복잡해서 이제 국제에서 이제 표준 시간대를 정했습니다. 어떻게 정했느냐? 경도 15도 내에 있는 모든 지역은 다 똑같은 시간을 갖습니다. 15도가 지날 때마다 1시간씩 시간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제가 그 표를 드렸잖아요. 지금 현재 서울의 시간이 5시 25분입니다. 그런데 도쿄의 시간도 5시 25분이에요. 서울은 동경 127도고 도쿄는 동경 140도입니다. 즉 서울과 동경이 13도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런데 같은 시간을 사용해요. 왜 그래요? 바로 국제에서 정한 표준 시간대 경도 15도 범위 내에서는 똑같은 시간을 갖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서울에서 정오면 도쿄도 정오가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표준 시간대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도 물리 선생님이 구태여 이렇게 경도, 위도 이런 거 시험에는 출제하지 않을 것 같은데 뭐 저라면 안 할 텐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물리 선생님은 어떠실지.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강의 이제 마지막 개념입니다. 바로 이제 GPS가 되겠는데요. 자, GPS는 현재 스마트폰이나 내비게이터에 탑재되어 있고요.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 원래는 이제 군사 무기였다가 이제 일반 실생활에서 이용되는 것으로 이제 그 이용 범위가 확대가 된 겁니다. 자, 어떻게 이용하느냐? 인공위성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인공위성 A에 인공위성의 현재 위치와 시각의 정보가 들어 있어요. 그리고 이 인공위성에서 공간으로 전파를 쏩니다. 전파의 속도는
사실 이 전파는 전자기파의 일종이고요. 빛도 전자기파의 일종이거든요. 따라서 빛의 속도하고 똑같아요. 대략 1초에 3억 미터를 가게 됩니다. 요 단위의 의미는 2강에서 설명드릴게요. 일단 받아들여 주세요. 1초에 3억 미터를 가는 게 이제 전파의 속도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수신기에서 2초 만에 인공위성 A로부터 발생한 전파를 수신했다. 그러면 인공위성 A와 수신기는 얼마 떨어져 있는 게 될까요? 1초에 3억 미터 가는 빠르기인데 내가 2초 만에 신호를 수신하니까 그렇죠. 6억 미터 떨어져 있겠죠. 이렇게 해서 전파의 속도와 그리고 시간의 차이로 거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확한 위치를 측정하려면 인공위성이 최소 3개가 필요해요. 왜냐? 자, 6억 미터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 6억 미터가 반드시 이곳이라는 보장이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전파는 우주 전 공간으로 퍼져가니까 이 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범위가 자, 이만큼이에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또 하나의 위성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의 위성 역시 시간차로 인해서 거리가 구해지면 요만큼 거리에 어딘가에 수신기가 있는 거니까 자, 이 중에 어디에 수신기가 있는 거죠. 그럼 보세요. 두 개의 원이 만나는 두 점으로 이제 수신기의 위치가 압축되었어요. 그럼 마지막 인공위성 C로부터 거리를 계산하면 자, 이 중에 어디에 수신기가 있는 거니까 세 개의 원이 겹치는 곳은 오로지 한 곳 이렇게 해서 수신기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정확한 시간을 알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공위성에는 무슨 시계가 들어있을까요? 우리의 시간 측정? 그렇죠. 원자시계가 들어 있습니다. 자, 이제 기출문제를 한번 잡고 여러분들의 실력을 일취월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앙부일고 나와 있네요. 자, 영침의 그림자가 겨울철 오전 8시 안 가르쳐줘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영침의 그림자가 가르치는 곳이 북쪽. 자, 북쪽으로부터 서쪽이면 오전을 나타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제 정오 12시선, 10시선, 8시선, 오전 8시 맞고요. 그림자의 길이가 엄청 깁니다. 제일 길어요. 겨울철이 되겠죠. 자, 나번 한번 볼게요. 12시 정오선으로부터 동쪽에 있습니다. 이때는 하루 중 오후가 되고요. 세로선 하나씩의 간격이 2시간 간격이니까 12시, 14시, 16시. 지금 현재 오후 4시. 그런데 그림자의 길이가 엄청 짧아요. 여름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보통 제가 기출문제는 여러분들 고2에 전국연합 학력평가를 내는데 이 앙부일고 전국연합 학력평가가 너무 쉬워서요. 제가 이번에는 고3을 대상으로 하는 수능에서 문제를 뽑았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여러분들 하시겠죠? 자, 마지막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요거는 이제 GPS 설명입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GPS는 인공에서 보내는 전파 이용해 철수 제대로 알고 있어요. 정확한 위치를 알기 위해서 우리 그림에서도 인공위성 몇 개 있었나요? 3개 있습니다. 영이 안타까워요. 차량용 내비게이션 GPS 정보를 활용해서 길 안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철수와 밀수가 옳은 얘기하고 있네요. 자,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 한번 콕콕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측정 무엇으로 한다? 비수로 합니다. 그리고 시간의 이니셜 시각 t, 시간 델타 t 다음 시간에 쓸 거예요. 자, 길이의 측정도 역시 무엇으로 합니까? 비수로 합니다. 표준 시간대 지구의 자전 때문에 15도 범위 내는 같은 시간을 사용할수록 정한 것이 표준 시간대. 그리고 마지막 GPS의 원리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1강은 어때요, 여러분들? 뭔가 되게 알고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정확하게 짚어보는 거 아니었죠? 자, 2강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물리다운 물리 수업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력과 속도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